안녕. 오늘은 파동과 물질의 성질에서 두 번째 중단원인 현대물리 단원으로 넘어가서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해. 먼저 도입 질문으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 매우 정밀한 측정 장비가 있다면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보어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원자의 가운데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 핵이 있고 이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보어의 원자 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원자의 도는 궤도가 원 궤도라면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이 전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주 정밀하다면 이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런 아주 작은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탐구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NO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과학자들이 어떤 것을 깨달았기에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물체를 본다, 즉 위치에 대해서 측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일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측정이라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야구공이 있다고 하자. 야구공이 어떤 속도를 가지고 날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관찰했다라고 할게. 야구공이 날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이 본다면 그것은 아마도 야구공 자체를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야구공에 맞고 튕겨져 나온 반사한 빛을 눈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즉 야구공 자체로는 우리가 야구공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도 야구공에 맞고 나온 빛을 관찰함으로써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야구공의 정보를 통해서 야구공의 위치를 측정하는 거지. 이런 상황을, 이런 행위를 우리는 측정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바로 물체를 본다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야. 그럼 아까 우리 이 원자의 경우에도 같은 상황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의 위치를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전자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본다라고 할 수 있겠지. 전자가 회전 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원자 자체를 볼 수는 없으니까 원자에 맞고 반사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봄으로써 이 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야구공처럼 질량이 꽤나 큰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빛을 부딪힌다고 해서 야구공의 경로가 빛 때문에 원래 가던 경로에서 많이 변화하지는 않을 거야. 변화하긴 하겠지만 아주 조금이거나 거의 변화하지 않는, 왜냐하면 야구공의 질량은 빛의 질량보다는 훨씬
작으니까 빛은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고 뭐 운동량을 가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빛의 운동량에 비해서 이 야구공의 운동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빛이 야구공에 부딪히는 것은 빛의 경로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하지만 전자같이 아주 작은 질량을 가진 녀석을 측정을 할 때, 즉 미시 세계의 물리량을 측정을 할 때는 빛이 충돌함으로써 이 전자의 운동 방향이 아주 심각하게 바뀌게 될 거야. 그러면 사실 우리가 빛으로 이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려고 한 순간 전자의 위치가 이 빛이라는 측정 행위 때문에 변화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정보는 사실 불확실한 정보가 되는 거야.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아무리 정확한 관찰 장비를 동원하더라도 이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측정을 하는 그 즉시 전자의 위치가 변화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미시세계에서의 측정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을 한 사람이 바로 하이젠베르크라는 과학자야. 하이젠베르크는 어떤 미시세계, 즉 질량이 아주 작고 크기도 아주 작은 그런 전자와 같은 대상을 관찰할 때는 항상 측정이 불확실성을 본질적으로 내포한다 라고 주장했어. 이것이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야. 이런 측정의 불확정성은 어떤 물체의 위치의 불확정성인 델타 X, 그리고 이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운동량 불확정성, 이 두 가지의 불확정성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측정할수록 다른 하나가 불확정해진다. 더욱더 많이 부정확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즉, 이 두 개의 물리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 두 가지의 물리량, 불확정성이 서로 상보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입자라고 할게. 어떤 입자가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어. 그러면은 이 입자의 위치는 지금 딱 이 위치로 정확하게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지. 사진을 찍었으니까. 그래서 델타 X 값은 위치 불확정성은 굉장히 작은 상태야. 하지만 입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 그래서 폭력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얘가 움직이고 있어서 이렇게 찍힌 건지 아니면 멈춰서 이렇게 찍힌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운동량 불확정성은 매우 큰 상태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이런 사진은 어때? 똑같은 입자가 찍혔는데 이 입자가 여러 번 찍힌 거야.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잔상이 찍힌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어. 운동량을 가지고 P는 mv니까 어떤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 사진이지만 이 물체의 위치가 이곳인지는 알기 어렵지. 즉 운동량 불확정성은 굉장히 낮지만 거꾸로 위치 불확정성은 굉장히 높은 상태다 라고 할 수 있어. 즉 하나가 줄어들면 다른 하나가 커지는 운동량 불확정성과 위치 불확정성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다 라고 할 수 있어. 반비례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조금 더 우리가 보기 쉽게 하려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하이젠베르그는 요 수식, 특히 요 두 번째 수식을 여기에서의 요 C 값, 어떤 운동량 불확정성과 위치 불확정성량의 곱이 어떤 상수보다는 클 수 없다, 작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부등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델타 X와 델타 P의 곱이 2분의 H바.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 요거는 H바라고 있는데 H바라고 하는 기호는 요 식을 의미해. 여기서 H라고 하는 게 플랑크 상수라는 값으로서 H 값은 아주 작은 값인데 요 H 값이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 34승 줄 퍼세크 요런 값을 가지는 하나의 숫자야. 플랑크 상수라고 불리는. 근데 그거를 또 2파이로 나눈 거니까 이 값보다 더 작은 게 H바겠지. 선생님이 조금 잘못 쓴 게 있어서 지울게. 여기가 아니다. 잘 썼네. 이렇게. 그래서 요 수식을 우리는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 이 수식의 의미는 위치 불확정성과 운동량 불확정성을 곱한 값이 이 값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작을 수는 없다. 이런 뜻이야. 즉 어느 정도의 측정에 대한 오차는 본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우리 거시 세계에서는 이 H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오차가 아주 무시할 만한 값이 되지만 전자와 같이 아주 작은 미시 세계의 입자의 대상으로는 이 값이 그리 작지 않은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그리 작지 않은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이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파동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바로 단일 슬릿 물질파 회절 실험으로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가 슬릿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 어떤 이런 틈을 의미를 하는데 그 물질파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일종이야. 즉 전자도 하나의 파동이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전자가 있을 때 이 전자를 하나의 파동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을 물질파 이론이라고 해. 물질파 이론. 이때 이 전자의
운동량이 있을 텐데 운동량을 P라고 하면 물질파의 파장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운동량이 크면 그만큼 파장이 짧아지고 운동량이 작으면 그만큼 파장이 길어지는 그런 물질파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파동을 배울 때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 바로 회절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단일 슬릿을 통과시키면 장애물을 만났으니까 회절을 할 거야. 그때 이 슬릿의 폭을 넓게 하거나 좁게 함으로써 회절이 잘 되게 하고 잘 안 되게 하고를 결정할 수가 있어. 우리가 파동을 배울 때 배웠지만 슬릿의 폭이 넓으면 회절이 잘 안 일어난다 라고 했었고, 슬릿의 폭이 좁으면 회절이 잘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슬릿의 폭이 좁을 때를 생각해 보면, 슬릿의 폭이 좁을 때 물질파가 이 슬릿을 향해 다가오면 얘가 이 슬릿을 통과하고 스크린에 회절 무늬를 만들게 되는데, 그 회절 무늬가 회절이 잘 되기 때문에 폭이 좁으면 슬릿 폭이 좁으면 회절이 잘 돼서 이렇게 멀리 퍼지게 돼, 이 물질파가. 그래서 이 영역에 전체적으로 밝은 회절 무늬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물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서 좀 퍼져서 어디에 이 입자가 도달했는지 알기 어렵다라는 뜻이야. 요거를 이제 불확정성 원리로 생각을 해보면, 입자가 이 틈을 통과하긴 했을 거잖아. 전자라고 하자. 전자가 요 틈 사이를 통과하긴 했을 텐데, 이 틈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 입자가 여기를 딱 통과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즉 슬릿 폭이 좁다는 얘기는 입자의 위치 불확정성이 작다는 뜻이야. 그런데 원래 이 물질은 X축 방향의 운동량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슬릿을 통과하고 나니까 직진하는 성분뿐만 아니라 위아래로 퍼지는 성분의 운동량도 같이 가지게 된 거지. 그래서 원래는 PX만 가지고 있었던 게 PX뿐만 아니라 PY도, Y축 방향의 운동량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Y축 방향의 운동량은 그 멀리 퍼져 있을수록 델타 PY가 커지고, 작게 퍼지면 델타 PY가 작은 거겠지. 그러니까 이 퍼지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퍼진 정도가 크면 클수록 델타 PY가 커졌다는 뜻이야. 즉 슬릿 폭이 좁아서 위치 불확정성은 작지만 운동량 불확정성은 커진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그렇다면 슬릿 폭이 넓으면 어떻게 될까? 슬릿 폭이 이렇게 넓어지면 스크린에 맺힐 때 처음보다 상대적으로 회절이 덜 일어나겠지. 회절이 덜 일어나서 퍼지는 정도가 좀 작을 거야. 퍼지는 정도가 작다는 얘기는 아까하고는 다르게 PX 성분은 원래 있는데 PY 성분도 생기긴 생겼어. 그런데 PY 성분은 조금 생긴 거지. 즉 운동량 불확정성은 작은 상태야. 하지만 이 물질파가
슬릿을 통과했을 때 통과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느 곳을 통과했는지 알기가 어렵지. 뭐 여기를 통과했을 수도 있고 여기를 통과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위치 불확정성은 굉장히 큰 상태야. 이게 슬릿 폭이 넓을 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다니엘 슬릿 회절 실험을 통해서 물질파의 다니엘 슬릿 회절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와 굉장히 부합하게 돼. 무슨 말이냐?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을 굉장히 작게 정확하게 측정하면 할수록 운동량 불확정성이 늘어나지. 회절이 잘 되니까. 거꾸로 회절이 잘 안 돼서 운동량 불확정성을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으면 거꾸로 위치 불확정성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내지. 따라서 델타 X와 델타 Y가 반비례하니까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값이 2분의 H 바를 넘어서서 더 작아질 수는 없다라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오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질문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매우 정밀한 특정 장비가 있으면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을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 고생 많았다.